예, 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은 사실은 유기화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유기화학을 배우기 위해서 물론 유기화학 교과서 앞에도 존재를 하고요, 일반화학 교과서에도 존재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리마인드, 여기 뭐 우리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리마인드 하고, 만약에 내가 노베이스라면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3단원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상 OT 때 제가 그 우드워드라는 분 사진을 가지고 쓰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비타민 B12의 전합성으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진 자체는 B12는 아니죠. 딱 한 분, 딱 한 분이 그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는 이제 비타민 B12하고, 이건 적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생물에서는 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비타민 B12나 엽록소, 햄, 네, 전부 다 4파이롤 구조를 가졌다고 하고요. 이 테트라파이롤 구조를 합성을 전부 다 해냅니다. 우드워드가 전부 다 해내고, 제가 처음에 그 첫 강 그 커리큘럼 소개 말고 앞에 OT 할 때는 이 사람이 짚은 건 엽록소였어요. 이 사람 엽록소 A도 전합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진은 엽록소 A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면은, 비타민 B12는 코발트가 그 중심 금속 이온이고요. 엽록소는 보통 이제 마그네슘, 햄 같은 경우에는 철분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다르다. 중심 원자가 다르다. 물론 약간의 치환기들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4피롤 구조로 똑같은 구조였고, 우드워드는 이 세 개의 합성을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요걸로 노벨상을 받은 건 맞고, 사진은 엽록소였다. 그래서 약간의 단 한 명도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었는데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들어가 봅시다. 자, 챕터 1은 원자의 구조와 분자라는 건데, 뭐 중학교 때 화학 시간에 뭐 기억이 나셨든, 고등학교 화원 화투를 하셨던, 혹은 대학교에 교양으로 일반화학을 하셨던 문과건 간에, 문과는 좀 열심히 듣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원자라는 게 무엇이, 막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진짜로 들어가 봅시다. 진짜로 들어가는데, 자, 원자라는 걸 왜 처음에 배우냐 했을 때, 우리가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라고 했을 때, 되게 캐캐묵은 옛날 얘기지만은, 두 개 학파가 나왔었죠. 적지 마세요. 에라스토테네스라는 사람과, 적지 마세요. 그냥 그 워밍업 할 때 그냥 옛날 얘기, 롱 타임 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 크게 두 분으로 나뉘었고요. 이게 글씨가 안 좋은 거 보니까 펜촉이 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불, 물, 흙, 금속이었나요? 금속이었던 것 같아요. 쇠라고 해서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고, 거기다 추가로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한 에테르라는 제5원 소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옛날에 제5원소라는 그 영화가 있어서 되게 뭔가 영화계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결국 이제 사랑이 원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근데 에라스토테네스는 그때 당시에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무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무언가를 우리는 원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원자가 됐었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 얘기예요. 제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벌써부터 좀 유사하게 했죠. 물론 여기가 네 메이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에라스토테네스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물질은 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원자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거 다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진짜 적지 마. 원자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 파문을 던지면서 현대 물리가 시작되게 됐죠. 원자란 무엇이냐 했을 때 러더퍼드 사람도 나오고요. 뭐 밀리컨이라는 사람도 전자의 질량도 나오고 전하도 나오고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근데 원자가 알고 봤더니 그렇게 단순히 입자가 아니었더라. 파동적인 측면을 찾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파동이랑 입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하면서 현대물리에 아주 한 축 꽃을 피우게 되죠. 거기서 넘어가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 그럼 우리 이제 시시콜콜하니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는 거를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반 물리학도 그렇고 일반 화학도 그렇고 일반 생물학도 그렇고 이들의 개론서들은 이 현대 사회에 있는 카테고리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 생물학이라고 치면은 생물학이라고 이름 짓는 것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introduce to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소개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학 책을 옥스톱이라는 일반화학 저서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은 원래 원서의 제목은 Introduction to 적지 마세요. 제발. 모던 케미스트리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화학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화학에는 변화를 배우는 학문이니까 뭐가 변화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화학이라는 케미스트리라는 학문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물질은 처음에 뭐부터 배워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무엇부터 배우자 해서 원자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원자부터 배우면은 그 원자의 특징들을 다 배우고 나면 원자가 구성하는 일종의 기능적 단위인 실제로는 분자로 존재하니까 원자들은 분자를 배우게 됩니다. 자, 분자를 배우게 되면 그 분자의 상태들을 배우게 돼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데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분자의 상태를 배우게 되고요. 상태가 이제 기체 흔히 말하는 기했고 여기서 배우는 게 오비탈, 여기서 분자 오비탈 배우게 되고 그 상태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자,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느냐. 변화의 속도를 배웁니다. 변화의 속도를 배우고 여기서 배우는 게 바로 화학 반응 속도론입니다. 변화하는데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얼마나 느리게 변하는데 혹은 얼마나 느리게 변하는 걸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또 공학적인 개념이죠. 그럼 반대로 방향 어디로 가는데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데는 연력학과 평형입니다. 연력학과 평형이고 이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자역 반응일 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물은
수증기로 기화되거나 액화될 수 있죠. 액화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물은 어디까지 수증기로 변할 것인가? 어디까지? 그러면 수증기가 내 방 안에 혹은 내 공간 안에 얼마만큼 있을 때까지 수증기가 될 것인가? 요즘에 이제 목욕탕을 잘 다니진 않지만 목욕탕 같은 데 가보시면은 천장에 물이 맺혀 있는 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샤워를 오래 하거나 혹은 찜질방 같은 걸 좋아하면은 그런 광경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럼 그런 거죠. 내가 뜨거운 증기가 많았어요. 증기가 얼마만큼 많아야 물이 될 것이냐 라는 거를 배우는 게 평형이죠. 그리고 이 평형과 연력학과 평형에서 좀 특수한 관계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특수한 평형 반응들, 대표적으로 산염기, 그다음에 산염기하고 난용성염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전기화학은 산화환원의 평형이죠. 산화와 환원 과정에 대한 평형이고, 그러면은 이 산화와 환원은 이제 전자를 주고받는 걸 산화와 환원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노베이스라고 하더라도 6단원에서 산화와 환원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화학이 끝났어. 화학이 끝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유기화학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유기화학이라는 거는 여기에 일종의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수 케이스들을 모아서 배우는 거고, 특수 케이스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가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유기 혹은 유기농, 유기물 이런 거잖아요. 살아있는 개체 이런 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평형 반응 혹은 이런 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물질들. 우리 사람은 대체적으로 혈액은 액체고, 그죠? 뼈 같은 건 고체잖아요. 그러면은 플라스틱은 고체죠. 일종의 근데 이제 고체인데 딱딱한 플라스틱이 있고 유연한 플라스틱이 있고, 그러면서 고체.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오가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름을 지었는데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첫 단원이기도 하고, 원래 좀 첫 단원에는 그런 얘기 좀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막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키 누르시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화학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아니었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고,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학부 수준에서는 이주기 화합물 중 탄소화합물을 주로 하는 특히 이주기에 관련된 화학 변화와 물질을 배우는 걸 우리는 오가닉 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저 탄소도 모르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스타트를 합니다. 어떻게? 원자부터. 어디부터? 원자부터. 어디부터? 원자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문과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문의를 주셔요. 진짜 노베이스인데 어떻게 들으면 해결되나요? 당황스럽죠. 내가 그 베이스를 모르잖아. 어디까지인지를. 그래서 내가 C가 탄소인지 몰라.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학을 한번 보고 오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C가 탄소인지는 알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죠.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1단원과 2단원은 최대한 조금 부드럽게 가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아요. 자꾸 말이 새네. 자, 우리가 이제 원자를 다루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훌륭한 그 물리학자 선생님들끼리 그 노벨상 막 그 1900년도 초반에 우르르 지금 막 그냥 쟤들끼리 받아간 사람들끼리 원자를 정의를 했는데, 원자는 원자핵이라는 것과 원자핵
여기가 핵이야, 핵. 그 다음에 전자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다? 뉴트론인 중성자와 프로톤인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았어요. 오, 그래, 오케이, 알았는데 그러면은 각각에서 핵과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자, 옆으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양성자는 원자의 번호를 결정합니다. 이름을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토믹 넘버, 원자의 번호 혹은 프로톤 넘버,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는 곧 원자의 번호를 말하는 거고, 원자의 번호는 결국에는 원자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원자의 이름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10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20번까지 내가 안 써놨나? 20번까지는 안 써놓은 것 같네. 20번까지는 안 써놨는데 제가 적어놓을게요. 좀 이따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이 된다. 이름이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이 옆에 위첨자, 왼쪽에 있는 위첨자를 보시면 이들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해놓은 거고요. 이들을 합쳐서 우리는 질량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원자 질량을 결정한다고요. 근데 질량을 결정하지 왜 질량수를 결정해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죠. 한 근은 600g이죠. 한 다스는 12자루죠. 12자루예요. 우리가 뒤에 가면은 저희한테는 제가 이 개념을 소개하진 않지만은, 만약에 일반학을 안 배워보셨다면은 1몰이라고 하는 거는, 몰이란 단위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하는 걸 우리는 1몰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처럼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전자의 질량은 그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 질량을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 한 근이나 다스나 몰을 썼던 것처럼 질량수라고 그냥 이름 붙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대 질량으로 비교할 거니까 질량수를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 봅시다. 중성자는 동위원소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봐봐요. 옆에 여기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원자번호 1번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질량수 1.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하나니까 얘는 지금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중성자가 0개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뭘로 부른다? 수소, 하이드로젠이라고 불러요. 수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1번 양성자는 똑같기 때문에 원자의 이름은 똑같고 그 다음에 2번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2개네요. 그럼 얘는 양성자는 하나고 중성자도 하나네요. 괜찮죠? 번호는 다른데, 봐봐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양성자는 같은데 중성자가 다른 경우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이 동위원소들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특징 등은 같지만 좀 더 무겁습니다. 질량수가 다르니까 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중성자의 수가 달라지니까 이들을 질량수가 달라지고 원자 번호가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하기로 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기로 하고, 마지막에 사실 이런 거는
유기화학이 사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반화학 할 때 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일반화학을 하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거는 사실은 전자입니다. 전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자는 원자의 화학적인 특성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챕터 1부터 2까지 해서 정말 쭉쭉쭉쭉쭉 계속 그런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런 얘기, 전자에 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제가 목이 살짝 안 좋아서 목캔디 하나만 물고 할게요. 이게 낮에도 말하고 밤에도 말하고 이러니까 쉽지가 않네. 자, 2번 봅시다. 전자는 우리가 화학적 특징을 결정하는 게 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혹시라도 지금 얘는 자, 플러스가 2개죠. 마이너스가 2개죠. 자, 양전하와 양전하 2개와 음전하 2개가 만났으니까 전체 전하는 상쇄되죠. 그래서 중성원자예요. 얘가 중성원자예요. 그것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전자를 보는데, 전자는 죄송해요. 전자가 그냥 여기 있는 그림인 것처럼 궤도를 그냥 도는, 그냥 이렇게, 우리 나중에 물리학에서 배우겠지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끌어당기는力있으면은 실제로 두 개의 벡터 합은 벡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럼 벡터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돌 테니까, 저게 이게 구심력이죠.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물리라고 워낙 안 했더니 이제 까먹었네. 원을 그리는 원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줄 알았어. 처음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그 어떤 사진 있어요. 그 흑백 사진에 보면은 막 물리학상 한 20명씩 받아놓은 그 사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 훌륭하신 분, 노벨 물리학상 한 20명 받은 그 학자분들 그룹, 그런 분들이 열심히 정의를 해놔서 전자는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는 걸 밝혀냈어. 이거를 뭘로 밝혀내냐면은 수학적으로도 밝혀냈고 실험적으로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밝혀냈다니까 이겨낼 의지가 없죠. 그래서 전자가 입자이자 파동으로서, 둘 다 역할을 하는데, 이 파동을 우리가 함수를 해석을 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고양이 아저씨인 무슨 딩거?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이거 적지 마세요. 요거는 나중에 적어도 괜찮은데 필기 노트를 드릴 거니까. 이거는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전자가 이 함수에 근거해서 돌아요. 우리는 이거를 오비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전자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 수학적으로 해석한 함수 내에서 발견이 되고 돌아요. 전자 발견 확률이 90%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제 일반화학 가서 하시고, 그런 걸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비탈을 간단하게 우리가 수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곳에,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곳에 전자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있느냐를 봤을 때 읽어보시고 이해되면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4개의 변수가 나왔고 이 4개의 양자수라는 변수에 따라서 전자가 존재를 하더라까지 외웠고요. 그냥 나중 가면 자연스러워지게 좀 어렵게 써놨네, 당연한 걸 어렵게 써놨네 할 테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아래 내려오세요. 이 4개의 양자수라는 곳에서
이 네 개의 양자수라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라는 네 개의 양자수라는 변수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전자가 존재하는구나. 뭐라고요? 여기에 맞춰서 전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보실게요. 그래서 오비탈, 그러니까 양자수가 4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4개의 양자수, 4개의 변수죠.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오비탈이라는 전자 껍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예시를 한번 보고 앞으로 가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조금 부자연스럽게 끊겼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자, 1번.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그럼 전자가 몇 개예요? 전자가 1개죠. 그럼 1개의 전자는 어떤 오비탈, 어떤 전자 껍질에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1번 주양자수 1, 부양자수, 이제 궤도라고 써있지만 부양자수 0, 자기양자수 0, 스핀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인 상태로, 정확히 스핀양자수 자체는 오비탈에 포함되진 않지만 앞에서 할 거예요 다시, 라는 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1s라고 하기로 하자. 1s라고 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주양자수 n이라고 하는 거는 오비탈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자수고요. 오비탈의 에너지. 그래서 n은 1에서 k는 그냥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k까지는 자연수대로 1, 2, 3, 4, 5, 6, 7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고, 부양자수 혹은 가군동량 양자수, 뒤에는 궤도양자수는 L이라고 하고요. 이 L은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모양 또한 에너지의 일부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하긴 한데 주된 에너지,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하나 커지는 것과 부양자수가 커지는 거의 사이의 에너지 간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부양자수가 아무리 많이 커도 주양자수 하나를 넘지를 못합니다. 주양자수 차가 하나가 넘어가면 에너지가 매우 커진다.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주로 관여를 하는데 이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 부양자수는 뭐에 영향받아요? n이 지금 주양자수에 영향받습니다. n이 주양자수에 영향을 받아요. L이. 그래서 부양자수는 0부터 주양자수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해보면 수소의 주양자수는 1이에요. 1. 왜냐면은 1, 2, 3, 4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1에 채워집니다. 이게 어떻게 채워지는지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정확히는. 자, 그 다음에 L은 0하고 n-1이니까 1-1이니까 0밖에 없어요. 그럼 L이 0이라는 거고, L이 0이면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하나밖에. 근데 우리가 L이 0인 오비탈을 S-오비탈이라고 합니다. S-오비탈이라고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죠.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각 위치를 나타내는 양자수고,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L이 0이니까 M도 당연히 ml이라고도 합니다만 0이겠죠.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니까요.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정확히는 오비탈의 양자수는 아닌데 아까 이 페이지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위로 가 있고 하나는 화살표가 아래로 가 있죠. 우리가 위로 가 있는 화살표를 플러스 2분의 1, 아래로 가 있는 화살표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이 상태가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이 두 가지를 표기해 주기 위한 양자수를 우리는 무슨 양자수? 스핀 양자수라고 불리는구나 라는 게 이제 양자수, 그러니까 오비탈이라는 전자 껍질은 이 네 가지 양자수로 구성이 되는데 이 네 가지 양자수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 뿐더러 그 개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를 배웠어요. 그럼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는 s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오비탈은 L이 부양자수가 0일 때 s오비탈이라고 합니다.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일 때 p오비탈, d는 2일 때, f는 3일 때고요. 사실은 우리는 d와 f를 거의 볼 일은 없습니다. 유기화학에서는 s하고 p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자수를 한번 따져보죠. 자기 양자수는 L은 0이니까 당연히 M은 0이고 L은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죠. F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위치, 각위치가 있었고 그래서 얘는 x, 지금 마이너스 1, 0, 1이죠. 이게 각각 x축, z축, y축을 해당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존재를 하더라. 괜찮아요? 그냥 밑에 보시면은 d오비탈은 이렇게 5개가 존재를 하더라.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양자수로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를 간단하게 치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은 주양자수 여기다가 적을게요. 주양자수 n이 1 앞에 숫자를 놓고 뒤에 부양자수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L이죠. 부양자수가 0일 때는 s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럼 1일 때는 s오비탈만 존재하겠네요. 괜찮죠? 1일 때는 s오비탈만 존재하겠네. 그 다음에 2일 때 보죠. 주양자수가 2일 때는 L은 0에서 n-1이니까 0에서 n-1이니까 0과 1이 존재를 하고 0, 1이 존재를 하고 그럼 우리는 이를 각각 L이 0일 때는 s오비탈, L이 1일 때는 p오비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괜찮죠? 이거에 대한 자잘한 아까 여기 있는 걸 하나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뭘로 치환해서 이렇게 치환해서 보는구나. 그러면은 주양자수가 3일 때 볼게요. 주양자수가 3일 때는 L은 0, 1이고요. 0, 1이고 0일 때는 s오비탈, 1일 때는 p오비탈, 2일 때는 d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래서 3s오비탈, 3p오비탈, 3d오비탈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좋아요. 됐어요? m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l까지, m이 아니라 자꾸 L 부양자수까지 했어요. 부양자수로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라는 모양을 잡아냈어요. 좋아요? 근데 이 부양자수로 인해서 자기 양자수가 정해진다고 했죠. 그럼 1s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1s가 되고 s오비탈은 무조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되고요. 그대로 되고 반면에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p오비탈, 그러니까 하나의 2p오비탈이라고 합시다. 2p오비탈에 다음과 같은 3개의 오비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의 위치가 다른. 그럼 우리는 EPX, EPY, EPZ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반면에
3s 3px 3py 3pz 3개가 있겠고 3t는 뭐 z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y yz zx 이렇게 5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5개가 있을 거예요. 얘는 3개가 있고 얘는 1개가 있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봐요. 그럼 오비탈이라는 껍질은 1s에는 1개 2s에는 1개 2p에는 뭐? 3개 3s는 다시 1개 3p는 3개 3d는 5개의 오비탈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렇네 하고 넘어가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일단은 이 차이는 무시하고 1s의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를 우리는 수소 원자, 기본적인 수소 원자죠. 그러면은 수소 원자라고 하지 말고 다전자 원자로 합시다. 다전자 원자 여기서 비교합시다. 그럼 1s의 전자가 1개 있고 그럼 다음 전자를 한번 쌓아봅시다. 다음 전자를 쌓으면 어디다 쌓아야 돼요? 1s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까 뭐 때문에? 스핀 양자수 때문에.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배웠어요. 지금 오비탈 개수까지는 배웠는데 스핀 양자수 때문에 하나의 오비탈 전자 껍질에는 하나의 오비탈에는 몇 개의 전자? 2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2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1s에 2개가 들어가고 2s에 2개가 들어가요. 에너지는 아직 에너지 관계는 어차피 할 거예요. 2s에 2개가 들어가. 그다음에 2p는 아까 뭐가? 자기 양자수가 3개였으니까 2p에는 오비탈이 3개가 있죠. x, y, z 3개가 있고 각각의 2개가 들어가니까 2p는 총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죠. 6개. 그럼 3s에 2개 들어가고 3p에 6개 들어가고 3d에 10개 들어가고. 우리가 씨발 너무 많아. 씨발 죄송해요. 이런 욕이 아니에요. 쉬임새. 오비탈을 정의를 했어요. 오비탈은 이러이러한 껍질에 따라서 오비탈이 정해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이걸 계산하게끔 일반화학에서 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학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알아야겠지만 유기화학에서는 단순하게 뭘로 치환할 수 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3s에 2개, 3p에 3개, 3d에 5개. 이 위는 거의 볼 일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까 오비탈의 그 양자수 4개를 차례차례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s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 p오비탈에는 3개의 전자, d오비탈에는 3개의 전자, 6개의 전자, d오비탈에는 10개의 전자가 채워지는구나 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오비탈을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뭐였어요? 주양자수가 오비탈의 에너지를 무조건 결정을 하지만 오비탈의 모양, 부양자수는 또 일정 부분 조금 결정을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볼게요. 수소 원자 첫 번째 보면 수소 원자는 애석하게도 주양자수가 1이잖아요. 그럼 부양자수는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제 가리움 이렇게까지 하지 맙시다. 나중에 이제 일반화학 들어가시면은 유기학에 쓸데없는 내용이니까 일반화학 들어가시면은 유효 핵전화를 배우게 되고
이제 다전자와 이제 단전자에 대해서 차이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많으면은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반발력이 있겠죠. 서로가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뭘 그렇다고 넘어가냐? 아까 말했듯이 수소 원자를 제외한,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니까 전자가 한 개인 시스템을 제외한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 수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띄우고 그 다음에 부양자 수가 그 다음에 조금 미세하게 에너지 차이를 나게 한다. 그래서 n 플러스 l에 의존을 하는데 보시면은 1s, 자 순서가 1s, 2s 에너지 순서요. 2p, 3s, 3p, 그 다음에 4s, 3d, 4p. 4s와 3d는 역전이 일어나죠. 주양자 수가 분명히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d 오비탈이 더 높아요. 이 이유는 일반화학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n 플러스 l에 의존을 하니까 뭐 사실은 n 플러스 l로 계산을 해봐도 됩니다만은 4s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 수 n은 4고 l은 0이고요. 3d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 3이고 d 오비탈은 2니까 여긴 4고 여기 오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5가 4보다 더 크니까 3d 오비탈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앞에 진짜 여기 뭐냐? 여기 뭐 이 오비탈이라는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하면서 알아야 최종적으로 암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얘입니다. 예. 자,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2p의 전자 6개, 3s의 전자 2개, 3p의 전자 6개, 4s의 전자 2개, 3d의 전자 10개, 4p의 전자 6개 순으로 채워진다는 걸 외워야 돼요.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일단 앞에 오비탈 내용 유기화학에선 중요치 않아서 이것만 외우면 되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자, 모든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원자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제가 지금 요 수소원 여기 지금 1s의 전자 2개 채웠잖아요. 이렇게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전자에 오비탈 껍질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2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금지되어 있어요.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갑자기 눈을 떠서 나는 메디컬이 아니라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페르미온과 보존을 배우고 그게 아니야, 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게 뭐 꼭 항상 파울리 베타원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거를 아는 순간 우리는 메디컬에서 두 발짝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해석 어떻게 해? 이렇게 존재한다.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존재한다. 오케이. 그렇구나. 뭐 아까 했던 얘기네. 좋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마지막 규칙인데요. 마지막 규칙은 빈 공간에 먼저 치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이 p 오비탈은 방이 3개죠. 오비탈이 3개인데 굳이 막 서로 막 사랑하는 것처럼 전자가 막 서로 사랑하나 봐. 이렇게 하나에 몰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얘는 기본적으로 음전하잖아요. 반발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반발을 하겠지. 물론 이제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좀 상쇄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각방을 쓰려고 한다. 그걸 훈트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 전자규칙을 적용한 1번에서 10번 원자의 예시인데 예시를 한번 쭉 보시고 수소 원자, 헬륨 뭐 각각의 지금 원자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이게 결국엔 전자의 수잖아요. 전자의 수니까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탄소 한번 해볼까요? 탄소는 전자가 6개 있고 전자가 6개 있으니까
전자가 6개 있으니까 1S에 2개, 2S에 2개, EP는 6개까지 가니까 EP에 2개, EP에 2개. 그래서 전자 배치는 여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에너지의 전자 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EP2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자, 플루오린, 불소라고 불리는데 불소의 원자 번호는 9번입니다. 9번이고 9번이면은 전자가 9개 있어야죠. 1S에 2개, 2S에 2개, EP에 5개. 2개, 2개, 5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기성 문제를 빨리 풀려면은 일반화학 문제를 빨리 풀려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다가 갑자기 누가 뺨을 때려가지고 야 탄소 오비탈 뭐야? ES2, EP2 막 이렇게 아씨 뭐야 이거 왜 때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 사실 체화에서 제가 빈칸 뚫어놓고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하니까 거기서 같이 한번 암기를 해봅시다. 좋아요. 이게 참 일반화학의 한 단원 분량을 2장에 간단하게 하려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뭘 하려고 했냐,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외워야 될 건 뭐냐 했을 때는 요거다. 요거 1S의 전자 2개, 2S의 전자 2개, EP의 전자 6개. 전자 6개 채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채운다. 이렇게 채우고 나서 이렇게 채운다. 오케이? 각 방을 채우고 나서 이렇게 채운다 하고 그 순서와 전자를 채우는 순서, 그다음에 전자가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를 암기를 해야 되고, 그걸 암기함과 동시에 각각의 원자 번호를 알아야겠죠. 원자 번호를 알아야 전자수를 알잖아. 원자 번호를 알아서 전자수를 알면은 그 원자의 중성원자 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최외곽만 들어가 있지만 최외곽 중에서도 이제 최외곽 전자를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외곽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에너지의 오비탈만 적어져 있지만 전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 저는 원자 번호도 모르는데요. 외워야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30번까지는 원래 일반화학 기준으로 30번까지는 외워야 되고요. 유기화학 기준은 20번까지 외워야 되는데 저는 일반화학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그래도 적어봅시다. 수, 헬, 리, 배, 붕, 탄, 질산, 풀내, 남아, 알씨, 인황, 클로라이드, 아르곤, 왜 안 적혀? 아르곤, 그 다음에 술이나 칼카 맞나요? 20번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디오비탈이 있으니까 여기하고 좀 다르죠. 여기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 보시면 13족, 14족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쭉 하고 갑자기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3주기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주기 원자들은 유기화학에서 안 하니까 좀 가물가물하지만 한번 볼게요.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디움, 크롬, 망간, 철, 코, 니, 구, 아이고 하나가 모자라네. 제덴까지 이렇게 해서 30분까지는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우시는 게 좋겠고, 나중에 이제 배위화학 가시면은 일반화학도 어차피 해야 되잖아. 유기화학만 하는 거 아니잖아. 일반화학 해야 하면은 이거 외워야죠. 니켈이 D8인 거를 외워야죠. 외워야 되고, 나머지 디오비탈도 외워야 되고, 구리는 이제 D10이죠. 구리 D10.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배위화학 가서 하세요. 괜찮죠? 좋아요. 그다음에 크롬도 D5, 망간도 D5, D6, D7, D8, D10, D10 까지를 전자 배치를 외워야 된다.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20번까지를 외우는 거를 강제한다. 하지만 일반화학을 가서 어차피 30번까지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김에 난 30번까지 외우겠다 하면은 30번까지는 외워주셔라.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원래는 더 빨리 할 생각이었는데 앞에 에라스토테네스 같은 얘기 하다가
이상한 얘기 하다가 조금 잡아먹었습니다. 고생하셨고 1단원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나중 가면은 이런 것부터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 지금 오비탈 얘기하니까 뭐야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냥 결국에는 이 원자번호 원자의를 외우고 이에 따른 전자 배치만 자동으로 나올 수 있으면은 된다.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이거는 나중에 일반화학에서 그 앞에 주기성 압축 단원 문제를 원자구조 주기성 압축 단원 문제를 진짜 미친 듯이 풀면서 이거에 따른 이온화 에너지 경향이 다르고 전자 친화도 경향이 다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형 미친 듯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다. 유기화학 제가 저와 함께하는 강의에서는 아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저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